안녕하세요. 본능자 시사TV 본능자입니다. 오늘은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법개혁이 절실한 그런 시점이 되었다는 것과 지금 외교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엄청나게 변덕을 부리고 있는데 트럼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이 매국 세력들, 그리고 아직도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내란 세력들,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현 시점의 시대 정신과 역사적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그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 많죠. 그 시작은 우인성 판결부터 시작되는데, 생긴 거는 굉장히 뭐랄까, 어, 촐랑되지 않는 진중한 스타일로 생겼어요. 목소리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는지는 하등의 관계이 없어요. 이 사람의 판결은 정말 납득이 안 되고 비논리적인 판결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이 사람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를 무죄를 판결하면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송 지휘를 통해서 공소장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게 판사의 소송 지휘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판사는 그 재판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송 지휘도 하고 공소장 변경도 그 지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진관 그 판사님 보면 사실 한덕수 판결에 있어서 방조 혐의가 아니라 오히려 중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을 변경해서 실체적 진실을 가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법원까지도 포괄일제로 의율된 사항을 불과 그것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뭐 2, 3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심 판사가 개별 사건으로 판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처럼 그렇게 판결했어요. 또 알선수재 같은 또 뇌물 같은 이런 그 범죄는 사실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자기들의 이득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범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드업 과정, 이 모든 것들을 포괄일제로 의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개별 사건으로 나눠 가지고 같은 샤넬백인데 뭐 샤넬백인데 어떤 거는 무죄, 어떤 건 유죄. 이게 말이 됩니까? 알선수재 이런 그 법률의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하면 이 알선수재를 위한 모든 포섭행위 중에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 그때 뭐 300만 원만 주고 뭐 상품권 10만 원만 주고 얘기했으면 그것만 처벌받는데 그걸 처벌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또 그것은 뇌물이 아니고 그 청탁금지법도 안 되는 액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돈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식으로 판결이 된다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거는 뒤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알선순재 뇌물을 국가가 조장하는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그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할 때 뭐 계약서를 안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위법행위라는데 계약서를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게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인데 그걸 여러 사람들에게 줬다는 것으로 그게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익은 그 윤석열의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윤석열의 대선 어 당선을 위해서 노력한 그 이유 때문에 해야 된 건데 그럼 결국 그 모든 것의 그 이득은 윤석열에게 가는 건데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이 뭐 다른 사람들 주든 말든 윤석열이도 그걸 받아본 게 분명한데 그러니까 받아봤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받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받아봤으니까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한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받아본 것을 갖다가 희석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무슨 범죄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회피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이제
법원이 허용하는 듯한 그런 판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슨 공소 기각까지 나왔어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법부 개혁해야 됩니다. 일단은 법관 임용 시스템부터 바꿔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특정 계층이나 로펌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관 임용 시스템 자체도 우리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어요. 대법원도 당연히 개혁을 해야 되겠죠. 우선 그들만의 그 갈라파고스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법원 행정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대법원장의 입김을 굉장히 그대로 반영하고, 그래서 대법원장의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유지시키는 데 법원 행정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폐지하고 시민 또 문민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관 수도 지금보다 대폭 늘려서 뭐 30명, 50명 이상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관심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 임명 절차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할 때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임명할 수 없도록, 물론 지금도 국회에서 그 대법관 그 청문회를 하지만 그런 정도 갖고는 되지 않고, 아예 그 대법원장이 제청한 그런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그 그게 대법관 333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모두 국민들 그다음에 결국 나중에는 대법원장이 그 사람들을 임용하는, 그 대법원장에 의해서 임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33 법원, 사법부, 그다음에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 이렇게 333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국민들의 그 목소리가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명 절차도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참여재판 같은 것을 대폭 확대해야 되고, 지금 같은 어 법원의 촬영을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이 법원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지금 법원 판사의 자질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어 삼특검에 의해서 법원 그 촬영이 허용됨에 따라서 얼마나 판사가 무능하고, 그리고 소송 지휘를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승환 재판장처럼 소송 지휘를 아주 잘하고 원활하게 재판을 운영하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민들이 확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좋은 그 자리에 임용될 수 있고, 그리고 진급을 할 수 있도록 그 국민의 참여를 갖다가 늘려야 되고, 감시를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소송 지휘를 잘 못하고 하는 그런 판사들은 임용을 배제를 다시 인제 재임용해서 배제하는 그런 식으로 법관들의 그 평가를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정 내를 촬영해서, 그러니까 재판을 촬영해서 이 판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소송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재판 중개 이런 것도 도입할 필요가 더 확대하고, 지금 상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있어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피의자가 원한다면, 그것을 피의자가 자기의 신분 노출을 꺼린다면 자기의 얼굴을 모자이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판사들의 재판 과정을 갖다가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피의자 인권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재판 중개를 허용하는 쪽으로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판사가 어떻게 소송 지휘를 하는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소송주의가 유능한 판사들이 더 빨리 진급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야지 우리 그 사법 시스템이 더 유능한 사람들, 그다음에 합리적인 판사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는 판사와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요. 특히 그 법 자체를 왜곡했을 때 지금같이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 이 판사가 판결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뭐 6개월 뭐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건데 누가 봐도 한 뭐 5분 10분만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이런 판결을 하는 그런 판사는 의도적인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냥 단순히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왜곡을 하는 사람들은 징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뭐 판사나 검사들을 탄핵을 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들을 파면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법 위반을 한 사람들을 바로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게 안 되니까 지금 김인택 같은 인간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금 약식 기소가 됐는데도 그 기소한 다음 날에 판결을 하는, 이건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어떤 회사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그 자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것이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까지는 직무 배제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다른 직무도 아니에요. 바로 이 사법 직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은 범죄자를 징벌하고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범죄자가 범죄자를 징벌할 수가 있나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기소된 어떤 판사들에 있어서는 직무에서 배제되는 게 원칙인데 기소한 다음 날 판결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판결하니 공정하고 그 판결이 실질적으로 공정하다고 할지라도 겉으로 보이게 그냥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공정해야 된다는 게 법원인데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데 국민들이 이 판결을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법 시스템 개혁돼야만이 이런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우리나라는 심각한 게 지금 1910 년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소수지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우리의 그 관세 문제 같은 걸 보면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변덕으로 25% 관세를 오르니 내리니 이러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변덕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매국 세력들이 있어요. 아마 1910년도에 이런 사람들은 이완용을 동조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윤어게인 하는 그런 내란 세력도 있습니다. 이 법원의 이 역사적인 판결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 법원 판사들이 역사적 인식이 부족하고 아니면 무능해져도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하는 것과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시점에서 매국을 일삼고 있는 세력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란 세력들, 모두 역사적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31살의 나이에 위순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가신 안중근 장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31살이면 정말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이 나이에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대한 독립을 위해서 일본과 전쟁을 무릅쓰고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결국 자신을 희생해서 대한민국을 살린 안중근 장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이것을 느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까요 그런데 5.18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 희생당하신 많은 분들, 그때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결정을 했던 분들은 아마 안중근 장군의 그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안중근 장군의 외로움과 고독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13 내란 때 목숨 걸고 내란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분들, 이런 분들 중에는 실제로 단순히 그냥 나가서 막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특히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것을 경험했던 분들, 또는 그것을 뭐 TV나 방송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은 내가 지금 나가서 하는 이 행동에 의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안중근 장군처럼 나를 희생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스팔트 위를 나섰던 분들이 계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마 안중근 장군의 그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보다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투철한 조국의, 이게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2024년도 12월 3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서 정말 그 추운 엄동설 안에 눈을 맞으면서 노력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도 정말 양복배 입고 따뜻한 법원 내에서 역사적 인식이 없는 판결을 내린 사람들, 그리고 이한용과 같은 매국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내란을 내란으로 인식할 수 없는 직관적도 없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은 31살의 나이에 역사적 인식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 안중근 장군의 생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동양평화론이 서론하고 목차 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그거라도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안중근 장군의 생각이 깊고 그리고 넓었는지. 물론 이 안중근 장군의 글을 읽고도 뭐 당연히 이런 인간들은 동하지 않겠지만, 안중근 장군을 보면 이 안중근 장군의 외로움과 고독을 생각하면 좀 따뜻한 방 안에서 아주 말끔한 정장을 입고 근엄한 그런 목소리로 마치 뭔가 있는 듯한 그러한 태도로 그냥 납득될 수 없는 엉터리 판결을 하는 인간들보다는 31살에 이 죽음을 선택한 안중근 장군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중근 장군에 대한 노래를 좀 만들었는데, 안중근 장군에 대한 3.1절이 다가오고 있고, 3.1절이 얼마 안 남았죠. 안중근 장군에 대한 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짧게만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 많은 2026년입니다. 역사적 인식이 없는 법원의 인간들, 매국 세력들, 내란 세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안중근 장군이 이제는 미소를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외롭지는 않으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3.1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안중근 장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은 뭐 테러를 했다 그러는데, 안중근 장군이라고 제가 의사라고 얘기 않고 장군이라고 접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독립군으로서 정당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 행위를 한 겁니다.
민간인을 해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적진에 적군의 가장 큰 높은 사람을 전쟁 행위를 통해서 처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쟁 행위지 절대로 테러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외국인들에게 많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보다는 저는 안중근 장군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3.1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안중근 장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